제가 지난주 월요일 이 도태우 장해찬 사태를 보고 또 이 비례대표의 파행적 공천을 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그 논평 전후에서는 차라리 이 선거 지고 말자. 160, 170 해봤자 소용없다. 확실한 101석으로 윤석열을 지킬 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의 이 발언과 한동훈 사퇴 요구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불편하셨고 또 힘들어 하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고성국 TV 생방송도 하고 또 예정된 대로 국민의힘 후보들도 만나서 대담도 하고 또 우리 아미고 회원들과도 계속 만나왔고 또 지난 주말 10여 군데의 국민의힘 후보들 만나기 위해서 1박 2일 투어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제가 던진 이 화두가 가져온 파도를 제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 박사의 그 절규를 이해한다. 통쾌하다. 잘했다. 언젠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었다.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고 박사 생각은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선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선거 차라리 지자 그러면 되냐. 한동훈 사퇴하라 그러면 되냐. 대안이 없지 않냐.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해도 그래도 한 번 더 참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걱정과 우려를 전해 오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요.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꼴 보기 싫어. 이제 나 투표 안 할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서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저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이 투표하러 가지 말자는 건 아니었는데 배신자 기회주의자들로 160석 하는 것보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확실한 101석이면 대통령 우리 지켜낼 수 있다고 한 것이 투표하러 가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지자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제가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랬겠죠. 제가 더 신중하지 못해서 그랬겠죠. 진짜 투표하러 가지 말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아니지. 이러면 진짜 질지도 몰라. 그런 위기의식을 가진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런 칼럼을 아시아투데이의 주필 칼럼을 썼어요. 오늘 아침 아시아투데이의 주필 고성국 칼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40 총선에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이 총선,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무리 속이 쓰리더라도 투표장에 안 가는 이 기권으로는 절대 안 된다. 국가의 운명이 달렸는데 어떻게 전선에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속이 쓰려도 이건 아니지 싶으면서도 일단 투표장에는 달려가야 한다. 지역구 2번 무조건 찍어놓고, 그리고 비례 2번 찍을지 8번 찍을지 고민은 되겠지만, 비례는 4번 찍을지 8번 찍을지입니다. 고민은 되겠지만 어쨌든 투표장에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아시아투데이 주필 칼럼을 썼어요. 아시아투데이 고성국 칼럼,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칼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 자신의 이재명이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3년 후에 대선 도전도 아니다. 총선 이긴 다음에 그 힘으로 대통령 그냥 바로 끌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끌어내리고 바로 선거 치러 갖고서 자기가 대통령이 직접 빨리 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 지금 이런 그림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재명이가. 박지원이가 200석 하면서 탄핵 얘기한 거, 이자가 4년 전에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 배신자들 조종해 가면서 탄핵 의결수 200석 짜 맞추던 바로 그자다. 이자가 다시 200석 얘기하는 거,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나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배후에 김정은이 시진핑이하고 손잡은 저 종북주사파의 그 배후 세력들이 이재명이 앞세워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바로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이 체제전복 구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40 총선은 이중 구조로 되고 있다고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구조는 이재명 대 한동훈 대결 구도다. 이른바 여야 대결 구도다. 그런데 그보다 진짜 훨씬 심각한 대결 구도는 이재명 체제 전복 세력과 윤석열 체제 옹호 세력 간의 대결이다. 이재명이는 이번 총선에서 이겨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체제 옹호 세력인 우리 자유우파를 완전히 다 멸절시키고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전환하겠다고 하는 구도를, 적화 구도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체제 전쟁이다. 여야 전쟁이 아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그런 수준의 전쟁이 아니다. 겉으로만 보일 뿐 실제로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라고 하는 체제 전쟁이다. 그 체제 전쟁에 어느 쪽으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갈 건지, 자유대한민국의 유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역사의 정방향으로 수레바퀴를 돌릴 건지, 아니면 이재명 승리, 인민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대한민국의 붕괴, 이런 역사의
역방향으로 수레바퀴를 돌릴 것인지, 이건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한 표 한 표가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게 제가 오늘 아시아투데이 주필로서 아시아투데이 칼럼을 게재한 내용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체제전쟁의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지난주에 했던 제 발언을 취소합니다. 체제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전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자유우파 모두의 총단결로 이 체제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저는 지난주에 했던 저의 두 가지 발언을 취소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를 제가 취소합니다. 차라리 지자, 기회주의자 160석보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101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저의 발언도 제 본의 취지가 틀린 것은 아니나, 이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선구이가 차라리 선거 지자고 한다더라 라고 불필요하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제가 이 발언도 공식적으로 취소하겠습니다. 제 발언의 취소로 약간이나마 흐트러졌던 우리 자유우파의 전열이 더 단단하게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단단하게 하나가 돼서 종북주사파와 제대로 투쟁할 수만 있다면, 일개 유튜브, 일개 정치평론가인 저의 발언의 취소가 뭐 그렇게 큰일이겠습니까? 10번, 100번이라도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으로 체제전쟁이기 때문에 그 선거의 한가운데에 누가 서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북주사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자유파의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자유파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수하고 옹위함으로써 종북주사파와의 체제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거의 시작도 윤석열이요, 끝도 윤석열입니다. 이 총선거의 한가운데에 윤석열이 서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이 총선에서 진다고 칩시다. 그 다음날 한동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마치 4년 전에 황교안이가 사라졌듯이. 그 다음날부터 국민의힘은 그래도 살아남은 수십 명의 현역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상임위를 어떻게 하니, 누가 원내대표를 하니, 누가 지도부를 하니 하면서 다시 싸움을 시작할 거예요. 누구도 대통령 걱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저 우리 자유파 국민들만이 선거의 질서 어떡하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지? 큰일 났다, 광화문이라도 다시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겉으로는 국민의힘이 나서는 선거고 겉으로는
한동훈이 인유한이 나서는 선거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윤석열을 죽이려는 좌파들의 공격에 맞서 윤석열을 사수하고 옹이하는 우리 자유우파 간의 전면적인 이념전쟁일 수밖에 없다 라고 그 성격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동훈에 대한 지지냐 반대냐는 것은 이번 선거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냐 안 하냐도 전략적으로 별 의미 없는 얘기예요. 핵심은 뭐냐? 윤석열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플래카드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1박 2일 내내 다녔어요. 지금 서울에도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대부분 저 플래카드 보실 수 있어요. 종북 주사파들은 어디 가서나 어디에서나 윤석열 끌어내리겠다고 플래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슬로건, 이 플래카드가 국민의힘이 아니라 자유통일당이 써놓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자유통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저 플래카드를 내가 지방 1박 2일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 돌아다니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를 만나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찾아봤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 자유통일당과 같은 슬로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후보가 있는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1박 2일 꼬박 그 국민의힘 후보들 당선을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이게 우리 자유파가 처해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못나지만 국민의힘을 찍어야 돼요. 저들이 뺏짓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앞장서서 등에 칼질을 찌도 몰라도 그래도 일단은 국민의힘을 일당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선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은 국민의힘이다. 다른 정당은 지역에 후보를 낸 적도 없다. 지역은 국민의힘이다. 2번이다. 그러나 비례로 가면 국민의 미래건 자유통일당이고,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어느 정당이든 우리 자유파는 선택해야 한다. 이재명이 싫어서 투표장 안 가겠다는 좌파 유권자들을 조혁이라는 당이, 조혁당이, 조국이가 나타나서 그래, 조국이 찍기 위해서 가는 김에 꼴 보기 싫지만 이재명 당도 지역은 찍어주자 라고 지금 반전을 시켜놨어요. 정말 국민의힘 꼴 보기 싫어서 나 투표장 안 가겠다는 분들, 대통령 지키겠다는 저 애절한 플래카드 들고 선거하는 자유통일당 찍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을 가주세요. 가는 김에 기왕 가는 김에 지역구는 못나도 미워도 국민의힘 한 번 더 찍어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부동층 없어요. 중도층 없어요. 이미 다 갈라졌어요. 중요한 것은 투표율입니다. 이재명이 찍을 사람, 조국이 찍을 사람 다 정리되어 있어요. 문제는 저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찍을 사람, 자유통일당 찍을 사람, 자유민주당 찍을 사람 다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이들이 국민의힘 꼴 보기 싫어서 실망해서 도태우 때문에, 장해찬 때문에 차라리 안 가고 말겠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져요. 그러면 우리가 진다고. 그러면 도태우, 장해찬을 못 구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선거는 윤석열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선거다.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무조건 2번부터 찍고, 그리고 비례해서 4번을 찍든 8번을 찍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어느 당을 찍든 사표는 없다. 적어도 3% 이상은 나온다. 그건 확실하다.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나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미 표는 다 정해져 있어요. 나가면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그냥 혼자서 나가면 이기기는 이기는데 간신히 일당하고 말아요. 그게 아니고, 야, 나 가는데, 나 정말 꼴 보기 싫어서 안 갈라 그랬거든. 그런데 내가 다시 생각을 고쳐 먹었어. 그래도 우리가 아니면 윤석열 누가 살리냐? 그래, 나 가기로 했으니 너도 같이 가자 하고 누군가와 함께 나가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과반 이상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나가면 져요. 여러분들이 안 나가면 진다고.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 여러분들의 표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나라도 나가자 하고 나가면 이겨요. 그런데 간신히 일당밖에 못해. 그러니 나가는 김에, 야, 나 나가기로 했어. 너도 나가자. 우리 어제 소주 한 잔 까면서, 야, 정말 꼴 보기 싫다. 차라리 여행 가자 했잖아. 야, 잠깐 생각해보자. 우리가 둘이 여행 가면 윤석열 탄핵당해. 그러니 야, 아침에 일찍 투표하고 나가자. 여러분이 누군가 한 명의 손을 잡고 투표장에 나가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손에 윤석열의 운명이 달려 있고, 여러분들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투표 행동을 조직합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3번째 민생 토론회를 했습니다. 용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마 당분간 선거 끝날 때까지는 민생 토론회를 잠정 중단할 것 같습니다. 23번의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700명 가까운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50여 건의 정책을 이미 했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세, 최연소 13세 중학생부터 88세의 어르신까지 1,700여 명의 토론 참가자들 중에서 직접 대통령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한 국민은 220여 명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연설하고 국민들이 들러리 쓰는 그런 요식적인 토론회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부처별 업무 보고 대신에 국민과 직접 토론하면서 현안을 챙기겠다고 하는 현안 중심의 민생 토론회로 교체를 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부처 간 벽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국민과 직접 눈을 맞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어려움을 느끼는 현안들을 현장 중심으로 해법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국정운영 방식을 선보였고, 23차례에 걸친
지속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행보를 통해서 그것을 정착시켜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23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체감도가 아주 높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이 정책들을 쏟아냈는데, 이거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어젠다들이고 이슈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대통령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것이 총선의 공약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장 후보들이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접촉을 했을 때 우리 이거 합니다, 이거 할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했던 것만큼이나 확실한 근거 있는 그런 공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다. 이게 여당이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민생토론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도, 어느 지도부도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집권여당으로서 제대로 팔로우업 하겠다고 하는 제대로 된 이 정신을 가지고 집권당으로서 이것을 팔로우업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단 한 명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칼럼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23차례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그때그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민생토론회를 전해드렸는데, 그러나 꽤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야 그거는 지금도 굉장히 좋은 정책 같은데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또 해당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선거 공약화하고 실천 현안으로 제시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집권당입니다. 그게. 어제 민생토론회를 이제 잠정 중단하기 직전 마지막 토론회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과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전문가 여러분과 이렇게 민생토론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입니다. 민생토론도 그 연장선에서 제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민생토론회에 담았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기관은 기초단체 아닙니까?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 이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결국 시민들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은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제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부터 그동안 있었던 23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체감도 높은 이 주요 정책들을 제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금지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선거 끝나면 공매도 풀 거야. 그거 아니다.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되어야 풀 것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한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비세도 폐지한다. 다만 이거는 법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기면 금투세 폐지하겠다. 재개발을 확 풀겠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예 확 풀어버리겠다고 선언했어요.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노후도만으로 재개발, 재건축 가능하게 하겠다. 이거는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역사에 획기적인 한 획을 긋는 선언입니다. 안전도 없다 이제. 안전도 검사 같은 거 안 하겠다. 위험하다고 진단 나오면 경축이라고 프래카드 붙이는 이런 우픈 현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안전도 검사 없이 노후도만으로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상향시키겠다.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겠다.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해온 노무현 문재인 정권. 정말 잘못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 직장과 가까운 도시만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가가구 주택들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겠다.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이 있다. 소액주주는 주가가 오르면 이득을 보지만 이런 상속세 할증 과세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할증까지 물기 때문에 기업 승계가 안 된다.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 승계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게 너무너무 힘든 부담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백년 기업이 없고 강소 기업이 없는 것이다. 이 과도한 상속세제 그리고 할증 과세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속세 대폭 완화를 추진하겠다.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 단통법.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규정한 단말기 유통법. 이게 단통법입니다. 이게 10년 전에는 소비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을 얽어매는 나쁜 규제가 되어버렸다. 단통법 전면 폐지하겠다. 또 대형마트 한 달에 2번 휴일 쉬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폐지하겠다. 평일날 쉴 수 있도록 바꾸니까 더 좋아지는 사례가 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단통법, 도서 정가제 이거 다 폐지하겠다. 앞으로 3년간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서류를 완전 전산화해서 없애버리겠다. 향후 3년간 1,500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 완전 전산화하겠다. 각종 증빙 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 증명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하겠다. 2035년에 15,000명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 의료개혁도 바로 이 민생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로 제시됐던 겁니다.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 줄이고 의료기관을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얘기도 이미 그때 나왔습니다. 돌봄. 부모 돌봄을 국가 돌봄으로 전환하겠다. 전국 2,000개 학교 올 상반기부터 그리고 전체 학교 2026년까지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늘봄 학교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개인 돌봄, 부모 돌봄을 국가 돌봄으로 전환하겠다. 부모가 알아서 케어하던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공적인 퍼블릭 케어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228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2조 4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리겠다.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만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바로 2조 4천억이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겠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뭐냐면 자영업을 하는데 매출이 얼마 안 돼요. 그럴 경우에도 국세청의 그 복잡한 세금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간이과세자 기준에 부합하면 세금을 안 매겨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8천만 원까지가 기준인데 이거를 1억 400만 원까지 매출일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거둘 수 있는 것을 덜 거두는 방식으로, 정부가 뿌리는 건 아니지만 더 거둘 수 있는 거를 덜 걷는 방식으로 이 계층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2조 4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는 대통령령만 고쳐서도 되는 것이다. 또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한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 드리겠다. 요즘 몇만 원이면 그러면서 선량한 자영업자 대책도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요즘 몇만 원이면 위조 신분증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나이 속여서 술, 담배 구매해도 판매자를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거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 중지 2달 2개월이라는 가혹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온다. 자, 그리고 나서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풀어준다는데 이렇게 해서 수많은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앞으로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는 CCTV 화면만 확인이 돼도, 휴대폰 카메라만 확인이 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자. 판매자가 의무를 다 한 것 아니냐. 그걸 위조해서 속이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잡아내냐. 편의점 점주들이 무슨 형사냐, 탐정이냐, 아니지 않냐. 최소한의 의무를 다 하면 행정처분 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영업정지 2개월 너무 과하다. 일주일로 줄이자. 이런 게 민생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이 된 정책들이에요. 미래세대 과학 연구자들에게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얘기하면서 전일제 이공계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업적으로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석사는 한 달에 80만 원, 박사는 한 달에 110만 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거예요. 생활비로. 이게 과학기술계 20년 수건이었던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학금입니다. 이거 본격적으로 한다. 그린벨트 해제도 이 민생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절대농지로 막았던 것이 그동안의 그린벨트였는데 이제 이런 획일적 규제 없애겠다.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의 인프라,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 원전 정상화 원년을 넘어서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예,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언했어요.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 그냥 계약하는 게 아니라 선지급까지 하겠다. 원전 생태계 돌아갈 수 있도록 먼저 돈부터 풀겠다 이거예요.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포함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하겠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도 나왔습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수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모가 1억 300만 평이에요. 특히 비행장 주변의 넓은 땅들이 이번에 다 해제가 됩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군과 안보에도
구조 변화가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다. 국토의 88.2%가 군사시설 보유구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 대폭 조정할 때가 됐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인근에 서울공항 때문에 개발이 제한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강원도 연천, 강원도 철원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역시 해제됩니다. 청년 지원에 대한 획기적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대학생, 군, 복무청년, 취업준비생, 양육부모, 청년 한부모 가정 같은 청년 세대 전반을 어우르는 청년 지원 패키지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 규모를 현재 100만 명 하고 있는 것을 150만 명으로 50% 이상 늘리기로 됐습니다. 주거 장학금을 신설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시스템을 만드는 그 첫 번째 조치로 청년 지원 보따리를 푼 겁니다.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진짜로 큰 돈이 돼서 돌아오는 투자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었어요. 뉴빌 사업이 선언됐습니다. 뉴빌. 이건 뭐냐면 재건축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구성하는, 이것이 좀 어려운 지역들이 많아요. 구심, 원도심 이런 곳에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이것을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뉴빌 사업이라고 명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동산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공시가를 올림으로써 세금 전반을 징벌적으로 올려버리는 문재인 정권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완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000호, 그리고 재택의료센터 200개, 250개 확대도 나왔습니다.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고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000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 현재 1,000호가 목표입니다. 이것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국민들이 반색하고 반기지 않는 뉴스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선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한동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당은 약속하지만 우리는 실천한다면서. 이걸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런 중요한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들을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실천한다고 선언하고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 토론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정책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권역별, 지역별 발전 비전에 대한 약속들도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교통 개선 11조 투입하겠다. 4개 대도시권의 광역 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GTX죠. GTX ABCDE 노선 사질 없이 추진해서 출근길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자. 그리고 지방에서도 GTX급 고속 광역 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부산, 광주 등 4개 대도시권의 광역 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11조 예산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수도권과 이 대도시 광역권에 연관되어 있는 지역구만 여러 수십 개가 될 겁니다.
경기 남부권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이건 민간 기업이 47년까지 622조 원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투자 계획이 다 나왔어요. 여기에 정부도 세제 지원 등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서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경기도 화성, 경기도 용인, 경기도 수원, 경기도 평택, 충청도 아산, 충청도 천안 이런 지역들입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로는 20, 30개 가까이 되는 지역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 있는 선거구들입니다. 왜 이걸 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으로 가서 남부권 중심축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현안인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산업은행 부산 조속 이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산을 금융 물류 허브 도시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핵심 어젠더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겼던 거예요. 이거는 부산 18개 선거구 모두가 다 관계되는 어젠더입니다.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겠다라고 울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고 환기하면서 오래된 산업구조 혁신과 낡은 교통인프라를 재구축하기 위한 그린벨트의 과감한 해제를 다시 얘기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대구에 가서는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대구를 육성하겠다. 대구 경북 신공항 차질 없는 추진. 대구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기계, 금속, 부품 산업 토대로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AI와 빅데이터와 R&D 전진기지로 대구가 도약하도록 하겠다. 인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올해 10월에 완료하겠다.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 시키겠다. 인천국제여객 터미널 배후 부지에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 문화상업시설을 유치해서 글로벌 미항으로 키우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착수하겠다. 철도, 고속도로 지하화, GTX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관문도시, 글로벌 도시라는 인천의 위상에 걸맞게 키우겠다. 인천 13개 선거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어젠더입니다.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정책 발표도 다시 한번 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에서 영암 아우토반 건설을 제시했어요. AI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역할을 영암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광주 승천 IC와 영암 서호 IC 47km 구간을 총 공사비 2조 6천억 원을 들여서 시속 140km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지역이 아마도 거의 직선 코스일 겁니다. 그리고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최저 속도 제한이 있어요. 여기서는 늦게 달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몇 킬로 이상으로 달리게 되는데 최고 속도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140km 이상이면 200이든 230이든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우토반 구간을 47km 건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용인에서 용인 특례시를 찾아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경기도 용인, 경기도 수원, 경기도 고양, 경상남도 창원 이렇습니다. 이 4개의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제가 지금 23차례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정책과 각 권역과 지역에 연관이 되는 지역별 정책으로 나눠서 설명드렸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지 않는 정책이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지 않은 것이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다른 선거, 다른 총선 공약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총선 공약보다 훨씬 더 체감도가 높은 훌륭한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공약 제대로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욱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23차례에 걸쳐서 국민 토론을 통해서 이미 입증하고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한동훈이 야당은 약속하나 우리는 실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당의 강점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23차례에 걸쳐서 수십 개의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들과 권역별 비전들을 제시를 해놨어요. 이걸 제대로 소화시키고 이걸 제대로 하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공격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는 이런 거를 하는 집권당입니다 라고 하는 발전 비전에 대한 대안 제시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따로 갈 거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 돼서 집권당으로서 치르는 선거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지난 석 달 동안 온몸이 부서져라 전국을 다니면서 제시해 놓은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실천에 들어간 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매우 체감도가 높은 완성도가 높은 이런 정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민생 이슈 파이팅을 국민의힘이 해 나가야 한다. 이 점을 제가 강조 환기시켜 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투표율이야. 아직도 국민의힘은 바보들이 설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지그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다고 하던데 윤재호 원내대표가 종북 세력 범죄자 척결 심판, 종북 세력 심판, 범죄자 심판 이 너무나 당연한 이 구호를 플래카드를 쫙 걸려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나서서 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제동을 거니까 제동이 걸렸겠죠. 그러면서 수도권 출마자들이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데 종북 세력 범죄자 척결 같은 구호를 내걸려고 그래. 이념성 강한 그거 말고 민생 쪽으로 좀 뭘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원래 윤재욱이 지시한 개첩하라고 지시한 플래카드는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멋진데 이거를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영남권의 그 민심을 대변하는 윤재욱과 한동훈 중심의 세력이 권력투쟁을 하다가 충돌했다는 식의 해석까지 나옵니다. 한동훈은 이 문제 관련해서
말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께 더 좋은 말을 내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한동훈이 선거 제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한동훈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이건 한동훈 개인 생각이라기보다는 한동훈을 옹이해서 한동훈 주위에 이 선거판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 뭐 김경률이를 비롯해서 또 수도권에 지 선거 못하는 건 생각 못하고 자꾸 이거를 무슨 윤석열 대통령 또는 이 강성 자유파 쪽으로 이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하이 얍삽한 자들의 이 공격, 이런 것들이 지금 한동훈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권 후보의 캠프 관계자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보도 아닌데 하여튼 이 지금 세계일보가 이 기사를 쓸려다 보니까 캠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눈앞이 캄캄했다. 중도층 한 표가 절실한 상황에 보수층 향한 이념 현수막 문구를 냈다. 눈앞이 캄캄했다. 참내 정말. 이 선거는 좀 아는 거야? 차재원이란 자 있어요. 부산에 정의화 보좌관도 하고 기자 출신이에요. 이게 뭐 뻔질나게 방송에 나오는데 주로 좌파 쪽으로 나옵니다. 기자가 선대위 구성부터 중도층 대변하거나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낼 인사가 배제됐다. 중도 확장 담당할 당내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 웬 봉창 뜯어낸 소리를 지금 이렇게 하냐고. 그 당 지도부에 그러면 김경률이는 뭐고 한동훈은 뭐냐고. 이름도 모를 이런저런 사람들은 전부 중도층 표 때문에 갖다 놓은 사람들이지. 이렇게 완전히 상황 진단도 일부러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김성태가 말이죠. 이게 또 수도권 서울 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이에요. 김성태가 류승민이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뭐 김성태만 아니라 당 일각에서 류승민이라도 등판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자 한동훈이가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 류승민 등판은 선을 그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을 갖고 선을 그었는지 아니면 유승민이가 나와서 자기가 빛을 잃을까 봐 선을 그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든 일단 선을 그은 거가 중요하죠. 한동훈이가 선을 이렇게 그었으니까 뭐 유승민이가 선대위에 나서 뭐 역할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장동혁이는 유승민 얘기와 관련해서 여러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고 또 길을 열어놨어요. 인요한이도 정치 잘 모르니까 이 사람. 유승민 얘기가 나오자 모두 다 연합해서 도와주면 좋죠 라고 한마디 했어요. 유승민이는 이런 흐름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지 똘마니 유경준이 그저 강남에서 편안하게 초선하고 나서 지금 화성정으로 지금 조정받아 나갔어요. 그 유경준이가 유승민이 똘만인데 그 유경준이 지원 유세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분명히 합시다. 유승민이를 당의 선대위 차원으로 전면으로 세우는 순간 국민의힘은 다 죽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황은 실체도 없는 중도층 표를 쫓아다닐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 찍을 사람들 거의 다 정해졌어요. 더불어민주당 찍을 사람들도 거의 다 정해졌어요. 아직도 어디 찍을지 모르는 부동층은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또 설사 남아 있어도 이 사람들이 지금도 누굴 찍을지 결정을 못 했는데 없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투표 날 내가 국민의힘 찍으러 갈 거야, 내가 더불어민주당 찍으러 갈 거야 라고 투표 행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투표 70%라고 보면 보통 75, 75. 그럼 나머지 25에서 30%는 투표장에 아예 안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른바 중도니 뭐니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투표에 안 가는 사람들이지, 투표에 갈 건데 이쪽인지 저쪽인지 아직 결정을 못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나 국민의힘인데 기분 나빠서 투표장에 못 가게 해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투표장에 가게 만드느냐가 핵심이라고. 자,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예요. 나 더불어민주당인데, 나 좌파인데, 근데 어떻게 내가 쪽팔리게 이재명이를 찍냐고. 그래서 나 차라리 안 갈래 했던 사람들, 문재인 지지자들, 김대중 지지자들, 노무현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나 좌파야. 나는 이재명이보다도 더 확실한 좌파야. 나는 이재명이보다도 더 확실한 김대중 주의자고 노무현 주의자고 문재인 주의자인데 내가 어떻게 쪽팔리게 이재명이 찍으러 가? 라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투표장에 가게 만드느냐가 좌파들의 핵심 고민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조국 혁신당이 나타난 거예요. 이재명이보다는 좀 낫지. 범죄 건수가 우선 작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재명을 찍어라고 했던 사람들도 조혁이 나오니까 야, 조혁은 괜찮지 뭐. 조혁 찍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혁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니까 조혁당 갈 사람들한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쪽이 뭐라고 지금 귓속말로 계속 퍼지고 있냐 하면 그 조혁당 찍어도 괜찮아. 조혁당 찍는데 야, 그러면 가서 비례대표만 달랑 찍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가는 김에 더불어민주당 1번 찍어줘. 이게 걔네 선거 전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세력의 핵심은 어떻게 좌파를 투표장에 가게 만드느냐에 있어요. 실체도 없는 중도층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자기네 고정 지지층이라고 하는 종북 주사파 강성 개딸들한테 소구하는 그런 막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다니는 거예요. 막말인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자기네 지지층이 똘똘 뭉쳐서 투표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쪽은 여전히 중도층 하고 있어. 이미 실체도 없어요. 그리고 다 없어졌어, 이제. 아직도 중도로 남아있는 사람은, 부동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투표장에 안 나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자유우파 진영이 이렇게 있는데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비난하는 저것들 때문에 내가 꼴보기 싫어서 못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도태호가 뭔 잘못했길래 공천을 취소해. 나 진짜 꼴보기 싫어. 국민의힘 안 찍을 거야. 투표장에 안 갈래. 하는 전통적인 자유우파 국민들을 어떻게 투표장에 가게 만들 거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장해찬 때문에 투표장 가기 싫어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투표장에 가게 만들 거냐 말이야. 국민의힘 보니까 저것들 다시 찍어줘봤자 또 대통령 탄핵할 것 같아. 나 국민의힘 이제 싫어. 이제 안 찍어. 하는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 이들한테 그래도 여러분들 투표는 하셔야 돼요. 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통일당이 태극기 애국 세력들한테. 대통령 지키려면 우리밖에 없다. 지금 자유통일당 플래카드가 그거 아닙니까? 자유통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해야 될 플래카드를 9월을 지금 자유통일당이 하고 있잖아요. 그 자유통일당이 그 광화문에 수백만 수천만 자유파 국민들한테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면 자유통일당 찍어주세요. 단 자유통일당 찍으러 나올 때 그저 지역의 2번도 찍어주세요. 같이. 지금 자유통일당 이렇게 캠페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말이죠. 국민의힘이 자기만의 역량으로 투표장으로 행동하기 못하게 만들면 다른 정당의 도움이라도 받아야지. 귓속말로라도 아니 우리가 꼴보기 싫으면 자유통일당 찍어주세요. 자유통일당 찍는데 찍는 김에 우리 2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캠페인을 해야지. 여기서 유승민이가 왜 튀어나와 갑자기? 왜 윤석열 대통령을 갑자기 저격하고 다녀? 이게 선거 하자는 거야? 어제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30분 면담했다 그러는데 두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두 개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동훈이 지금 전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는 걸 봤는데 경제가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위기일 때 뜻을 모아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서해 수호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만나는 걸 봤다고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 이종섭 대사 소환, 황상무 사태로 또 당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과 당 일각에서 공격을 해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종섭 조기 귀국시키고 황상무 사표 받았잖아요. 그 직후에 열린 모임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내 갈등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면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봤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단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럴 때일수록 단합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한동훈이한테 한 얘기예요. 제발 대통령 공격하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한 몸이 돼서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메시지 낸 겁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냐?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민생 토론을 주재했는데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다. 지역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런 것들을 한동훈이 잘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죽을 힘을 다해서 민생 토론에 24회나 걸쳐서 국민의힘이 받아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왜 그거 하나 제대로 뒷받침 못 해주냐 라고 한동훈이한테 얘기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 두 개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와서 실체도 없이 근거도 없이 중도층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통령 공격이나 했었고 그런 식으로 선거하지 마라. 확실한 우리 자유파 진영 유권자들을 확실하게 투표날 투표장에 가게 만드는 게 이기는 거다. 똘똘 뭉쳐서 그거 해야 된다. 그 얘기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2년 전 대선 마지막 캠페인 뭐였습니까? 투표장에 가주세요 였어요. 대구 경북 영남권 유권자들한테 피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한 표, 여러분이 투표장에 가고 안 가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가른다 그랬어요. 예, 제가 국민의힘한테 얘기합니다. 이 바보들아, 문제는 투표율이야. 엉뚱한 짓들 좀 하지 마. 문제는 투표율이야. 투표율은
대통령을 지켜야 될 열정으로 가는 사람,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가는 사람, 다 좋다.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고 상관없다. 투표장에 가면 된다.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손잡고 끌고 가게 하면 된다. 그게 국민의힘이 천착해야 할 딱 한 가지 목표다. 바보들아, 문제는 투표율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 네, 무신분립을 되새긴다. 조금 묵직한 주제입니다만, 이 주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정로인 일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의협이 새로 의협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새로 뽑았는데, 새로 의협 회장이 된 사람이 임현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소아청소년과 쪽에 무슨 학회장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새 의협 회장으로 뽑혔어요. 그 사람이 지난달에 분당 서울대병원 행사장에서 대통령한테 소리치려다가 경호처 직원들한테 입을 틀어막히고 바깥으로 끌려 나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현택 이가 의협 회장이 되면서 의협이 더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의료 사태 하에서는 그냥 더 큰 소리 치고 센 소리 하는 사람이 회장 되기가 십상이죠. 이번 임현택이도 그런 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는 평소에 자기 소신이 뭐냐면 저출생 사회가 돼서 인구가 점점 주니까 의사들 숫자도 거기에 맞서서 줄여야 한다는 게 지 평소의 소신이라는 거예요. 나 이 사람은 의사 맞나 모르겠네.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전공이 소아청소년과라고 하니까 이해는 돼요. 저출생이니까 소아청소년들이 점점 줄 거 아니에요. 그래, 환자 숫자가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보세요. 임현택. 자, 의사라면 이 정도는 알 거 아니냐고. 우리가 저출생만 있는 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노인들의 이 의료 수요는 보통 일반인들에 비해서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을 거 아니야. 의료 수요가 더 많을 거 아니냐고. 노인들이 아파도 더 많이 아플 거 아니냐고. 그럼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데, 그럼 의료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의사 수가 줄여야 돼, 늘어야 돼? 소아청소년과는 혹시 줄여야 될지도 몰라. 저출산 때문에 애들이 적게 나오니까. 소아청소년과는 줄여야 될지 몰라.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가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니까 전체 의료계 숫자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땅히. 이게 무슨 2차 방정식입니까, 이게? 그냥 산수잖아, 산수. 그런데 이거를 저출생으로 인해서 의대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 줄여야 한다는 걸 평소에 지론처럼 갖고 있던 사람이래요. 참네. 하여튼 알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자가 의사들은 파시스트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나 정말 궁금해요. 파시스트가 뭔지 이 사람이 알고 얘기할까요? 파시스트는, 내가 이런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 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고 특정한 목적, 특정한 이념, 그게 공산주의일 수도 있고 유태주의일 수도 있는데 또는 뭐 게르만주의일 수도 있고 반유태주의, 어쨌든 그렇게 정권을 잡은 다음에 독재를 행하는 것, 이게 파시스트예요. 그래, 아니 어디서 뭐 전에 주워 들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한테 파시스트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제정신이에요. 그리고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 의료, 지방 필수 의료, 필수 의료와 지방의 필수 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수많은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요. 그 조치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는 해야지. 그러면 임현택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면허정지나 민형사소송 등 전공의 의대생, 병원 나올 준비하는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면허정지가 되면 이게 다친다고 보는 거예요. 꼭 누가 두들겨 맞아서 피를 흘려서 다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 명이라도 면허정지를 당하는 그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총파업을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게 두 가지입니다. 대화의 조건 세 가지네요. 대통령 사과. 대화하려면 대통령이 사과부터 해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대화하려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잘라라. 그리고 대화하려면 이 의대 증원을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을 취소해라. 이걸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내걸었어요. 그러면서 면허정지 처분 보류 같은 거는 협상 카드에도 들지 못한다. 네, 임현택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나름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해온 저 같은 사람 눈에는 저 친구 어디 파출소 근처라도 가보고 저런 소리 하는 거야?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제가 숨길 수가 없어요. 참 기도 안 잡니다. 정말 세상 좋아졌구나. 저렇게 막말을 해도 누구도 잡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보도까지 열심히 해주니. 네, 조선일보는 임현택의 주장을 전하면서 이렇게 극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을 의사들이 대표로 뽑았다. 이거 국민과 환자들을 가볍게 여기는 짓 아니냐. 지금 의대정원 대폭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국민이 압도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0명 너무 많으니까 좀 단계적으로 늘리자. 뭐 이런 주장도 아니고 오히려 줄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의협회장이 됐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 의사가 아니라 그냥 투쟁만 일삼는 노조원 같다. 의협 지도부가 새로 결성되면 최근에 만들어진 이 대화 분위기에 조금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도 했는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대표가 나타나서 국민들 머리 위에다가 그냥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조선일보의 논평까지 있습니다. 뭐 의사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정말 테러 없는 진창길로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거를 정부가 여러 차례 유예하고 유보하고 유연한 조치를 통해서 돌아오라
라고 길을 터주고는 있지만 뭐 본인들이 확 빠져버리면 그 방법이 없잖아요. 실제로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이 의료계 상황은 이렇습니다. 의사 내부의 균열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증언 반대에 목매는 의사들은 몇몇 특정 과에 불과해요. 실제로는 의대 교수나 의대 총장들이 또는 대학 총장들이 의사들 얘기 진짜 개무시하고 증언 요청했겠어요. 다 사전에 이리저리 다 물밑에서 얘기도 들어보고 조율도 하고 간도 보고 다 한 거예요. 의사들 전체적으로는 지금 의료 현장 떠난 이 상황이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다 판단들을 해요, 지금. 다만 누군가 내놓고 야, 우리 들어가자. 이렇게 못할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자가 의협 회장이 돼서 지금 가당치도 않게 대통령 사과, 복지부 장관 차관 파면 이걸 전제 조건이라고 들고 나왔으니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의료 사태가 지금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의료 대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에 가시면 치료 받잖아요. 왜 의료 사태가 한 달 넘게 가는데 의료 대란으로 안 갈까? 이건 현장을 떠난 전공이 그리고 지금 떠나겠다고 엄포 놓고 있는 이런 자들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텨야 되니까 다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반 개혁으로 지금 문제가 확장됐기 때문에 간호사들 중에서도 PA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처방 전에 약을 약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으로 바꾼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비용은 합리적으로 낮추고 그리고 필수 의료 부분은 더 수가를 높여서 예전과 같은 필수 의료에 있어야 의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그 개혁 조치를 통해서. 그러니 이 상황에서 의사들한테 굴복하면 안 된다. 의사들이 저 노안교 저거 아주 건방 떨면서 봐라 전공이 감히 손 못 댄다고 내가 큰 소리 치지 않았냐. 이런 정말 헛섭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몇몇의 선동가들한테 국가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의료계 떼법을 제대로 손봐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의료계 안에서도 있어요. 다만 자기 이름 걸고 주장하지 못할 뿐이죠. 오늘 제가 매일경제의 노무현 칼럼 노원명 사회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 담당 부장입니다. 노원명 칼럼을 제가 보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공이 면허정지 처분 시한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났다. 처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의대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분을 했다. 근데 이것도 뭐 5월 전까지만 거둬들이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노원명 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권위를 그렇게 깔아뭉개고도 대한민국이 무탈하리라 생각하는가. 또 개중에는 애당초 왜 2,000명을 못 박았어? 라고 탓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애초에 1,000명으로 했으면
그러면 1000명은 합리적이야 라고 의사들이 동조했겠는가? 또 대학별 배정을 안 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정부는 의대 정원 동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봐라, 대학별 배정도 안 하고 있잖아. 그냥 엄포만 하는 거야. 문제는 지금 뒤늦게 뭐 훈수 둔다고 뭐 왜 2000명이냐, 뭐 왜 대학 배정을 먼저 했냐. 숫자나 타이밍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숫자나 타이밍이 아니다. 국가의 권위와 일개 이익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의사단체라고 하는 게. 이익 집단 아닙니까? 여러 수백 수천 개의 이익 단체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국가의 권위와 이 이익 집단 간에 뭐 균형을 취해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가는 이익 단체들과 균형을 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익 단체들의 그 상위에 있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국가다. 아무리 저것들이 대단하고 센지 몰라도 민노총도 한노총도 이익단체 중에 하나에 불과하듯이 의사들도 이익단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간호사들도 이익단체에 불과하다. 감히 국가와 동격으로 놀려고 하지 마라. 링컨이 남북전쟁을 이제 결단한 이유를 노일몽 부장이 설명을 합니다. 이 대목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링컨이 남북전쟁을 결단한 첫 번째 이유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죠. 그럼 뭐냐? 남부가 노예를 계속 쓰겠다고 주장하는 남부가 연방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미합중국이라는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방을 이탈한 남부를 상대로 전쟁을 한 것이다. 만약에 그때 링컨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연방이 깨졌을 거고 지금 한 4, 50개 나라가 군립하는 그런 미국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 것이다. 왜 싸웠는지가 분명하다. 의미가 왜 싸웠는지가 중요하다.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다. 링컨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 체계를 손보려고 하는데 의료계가 이걸 갖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대 증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가 아니면 15만 의사들인가. 이거를 먼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의료개혁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매년 국민들이 의사 눈치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그런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말한 바로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특정 집단 눈치나 보는 나라. 그 이익단체가 행동한다고, 때법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번번이 무너지는 나라. 이런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일부 보수 유튜브 중에서도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싸움을 하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입 바른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국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거가 있든 없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그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예를 들었어요. 노원명 부장. 링컨이 전쟁한 것은 미국의 정체성과 미국의 양심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때도 타협을 주문하는 서푼짜리 훈수꾼들이 많았지만 링컨은 어려운 길을 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다. 87년 이후
한국의 역대 정부, 역대 대통령들은 죄다 시민단체, 이익단체들과 야합했다. 영합했다. 그래서 의료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다. 전 정권, 전전정권, 전전전전 정권에서 조금씩이라도 의대 정원을 해왔다면 지금 우리가 이 홍역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이걸 전부 다 뒤로 다 밀어놔서 이제 그 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게 됐다.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로부터는 좋은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짐을 다시 다음 대통령, 다음 대통령한테 미루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냐 이제.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이게 노원명 사회부장의 칼럼이에요. 제가 이 칼럼을 전하면서 무신분립을 다시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무신분립.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옛날에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한테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양성해라. 그리고 국민의 믿음을 얻으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자 자공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해야 되나요? 그러자 공자가 군대를 포기해라. 그럼 남은 둘 중에서 또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해야 되나요? 그때 식량을 포기하라 그럽니다. 주저없이. 그러면서 공자의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더 이상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자, 국가 말이죠. 대한민국 국가가 때법과 일개 이익단체, 이익집단들의 단체 불법적 단체 행동에 밀려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 더 이상 국가로서의 권위가 살지 못합니다. 무신분립. 국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국가가 아니듯이 국가에 정당한 권위가 없으면 더 이상 국가가 아니에요. 저는 이 의료개혁 문제는 국가가 국가이어야 하는 이유, 국가가 국가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부담, 그리고 바로 그 노력을 하는 국가와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도 없지만 의사표 몇 표 얻으려고 국가를 버릴 것이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의 권위와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제대로 한번 자신을 온 몸으로 걸어 본 적도 없는 일개 선동꾼들 몇몇이 감히 대한민국 국가의 권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내려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상황 그렇게 간단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의 정통성과 정당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일개 이익단체에 불과한 의료계 본연의 모습을 찾아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민주당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전국에 있는 후보자들한테 긴급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냐?
김건희 명품백 공세를 적극 펼쳐라. 총선 유세 메시지를 당 선대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총선 유세 메시지를 매일매일 배포를 하는데 마침내 김건희 명품백 공세를 적극 펼쳐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적극 부각하라. 최상병 수사 외압 은폐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도 부각시켜라. 이렇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라. 이렇게 중앙당에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던 윤석열 정권 심판, 이 구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된 어제 이제 지침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사실은 이걸 하려고 몇 달 전부터 김건희 여사를 함정 파놓고 이 몰카 작업까지 했어요.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의혹 제기해가지고서 공세를 피기도 하고, 또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거 많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밀어붙여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놓고 이걸 갖고서 언제 재표를 하나 몇 달을 질질 끌면서 눈치를 봤어. 이 모든 것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자신들의 이 속내, 자신들의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준비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핵심 고리 중에 하나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했던 거예요. 자,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 중반부에 치러지는 총선이다. 어느 때보다 정권 심판론이 높은 상황이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권 심판론에 대해 전국 후보자들이 통일된 메시지를 낼 것이다. 자,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의 의도는 분명히 졌죠.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권 중반에 심판하겠다는 그런 막대먹은 자들을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은 취임을 했고 출범을 시켰지만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독재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도 못하고 지금 2년 동안 발목이 잡혀온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법은 못 고치지만 시행령은 고칠 수 있어서 그거 가지고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단 한 번이라도 줘놓고 그리고 남은 몇 달이라도 지켜보다가 평가해보자. 이래야 말이 되는 거지. 단 한 건, 단 하나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사사건건 시시비를 걸면서 발목을 잡았던 저자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대드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척반하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높은 상황이다. 이건 어느 시점에 조사를 해도 정권 심판론이 높게 나오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전국 후보자들이 통일된 메시지를 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심판당하고 싶진 않아요. 심판하고 싶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저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전을 다 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고 구도를 짜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외면한다고 해서 이 구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적군이 우리 성의 남쪽 남문을 집중 공격하는데 거기서 싸우기 싫다고 우리는 북문으로 가서 북문을 지키자 그러면 그게 전쟁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북문을 아무리 든든하게 지키고 있어도 남문이 뚫려버리면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적이 남문을 공격하면 남문에서 막아야 돼. 적이 서문을 공격하면 서문에서도 막아야 돼. 적이 동문을 공격하면 동문에서도 막아야 돼요. 적이 남문을 공격하는 듯 하면서 북문에서 기습을 준비하면 우리도 남문을 막는 듯이 하면서 북문에 기습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선거판이 벌어졌고 전장판이 벌어졌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분명해졌잖아요. 윤석열 정권 심판. 김건희 여사를 핵심고리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자. 일관되게 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우리 입장에선 싫든 좋든 윤석열 옹이, 김건희 옹이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싫다고 우리는 북문에서 다른 거랑 싸울래. 선거는 그게 아닙니다. 싸우기 싫다고 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이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심판을 들고 나오면 우리는 윤석열 옹이로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한동훈의 선거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선거도 아니고 윤석열의 선거일 수밖에 없다. 제가 거듭거듭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선거다. 윤석열이 죽느냐 사느냐의 선거다. 이 선거의 본질을 잊지 마라. 이 선거의 본질을 외면하지 마라. 전선에서 이탈하지 마라. 당신이 이 전선을 지켜주지 않고 이탈하면 바로 그 때문에 전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쪽 후보, 우리 쪽 스피커들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이 좀 양보해야지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미 전선은 윤석열이냐 아니냐로 쳐져 있다고. 이재명 종북 주사파들은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 이재명이한테 한동훈이가 눈에나 차겠냐고. 이재명 종북 주사파의 최대의 적은 윤석열이에요. 그 윤석열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린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 총선의 성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제대로 화끈하게 붙자. 윤석열이 뭘 잘못했는데. 하고 제대로 맞짱 떠야 됩니다. 제대로 맞짱 떠야 됩니다. 기세에 눌려서 안 돼요. 네, 오늘 고성욱 칼럼 윤석열 옹이를 전면에 내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외면하면 진다. 피하면 진다. 고성욱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